여러분 반갑습니다. 방문학 공무원 행정법의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자, 어느새 9월이 시작됐죠? 9월 주간 모의고사 1회 해설 강의 어떤 문항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국가배상이네요.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고 1번부터 아주 긴 선지가 등장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 이른바 이중배상 금지와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된 판례죠. 이거 조금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면은, 자, 군인 A랑 군인 B가 같이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얘가 운전자였고 얘는 옆에 앉은 동승자였습니다. 근데 군인 A가 운전을 부주의하게 한 경과실로 인해 가지고 마주오던 민간인 차량이랑 부딪혔고, 물론 얘도 운전을 잘못한 과실이 있었죠. 얘네 둘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군인 B가 다쳐버리게 된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 뭐 1억이 발생했다고 한번 X를 좀 크게 잡아볼게요. 1억 발생했고, 자, 과실 비율이 얘가 40%만큼 잘못했고 얘가 60%만큼 잘못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군인 B는 누구한테 나 1억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배상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A한테 곧바로 배상 청구하려고 했더니 그건 못합니다. 왜냐면은 이 군인 A가 운전을 한 것은 당연히 직무행위 중에, 그러니까 어떤 뭐 훈련차 뭐 했다든지 기타 어쨌든 공무 집행 중에 운전을 했던 거였고, 그 경우에는 이제 국가 배상 책임이 성립하게 되는데 경과실밖에 없는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 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죠. 그래서 군인 A한테는 돈 달라 할 수 없고, 오케이 그럼 국가 배상 책임 성립하니까 대한민국한테 달라고 해야겠다 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돼요. 요건 또 왜 안 될까요? 이른바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따라서 군인 B에 대해서 별도의 네가 이런 사고로 인해서 다친 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규정이 존재하였고, 따라서 별도로 배상 청구는 하지 못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군인 B는 민간인한테 1억 전액을 청구했고 민간인이 1억을 전액 다 갚아버렸던 겁니다. 오케이, 그럼 군인 B는 끝났죠 이제. 그럼 민간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 1억의 손해 중 내가 책임질 부분은 원래 60%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공동의 가해자 중에 한 명이라는 이유로 내가 피해자를 위해 전액을 다 갚아줬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이제 내부적으로 뭘 들어가야 되죠? 구상을 들어가야 되는데 A한테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건 또 못 가네요. 왜? A가 무슨 과실밖에 없었으니까? 경과실밖에 없으니까. 얘는 아예 빠져버리죠. 그랬을 때 국가한테 이렇게 구상 들어갈 수가 있는지가 바로 이른바 이중배상 금지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이렇게 부르는 문제가 되고, 결론을 기억하셔야죠. 대법원은 이렇게 구상할 수 없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는 구상할 수 있다고 봤죠. 그래서 어느 판례인지도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되고, 대법원은 이중배상 금지의 취지에는 이렇게 구상하지 못한다는 의미까지 있는 거다라고 봤고, 헌재는 그렇게 해석하면 민간인을 지나치게 차별 대우해서 재산권을 침해하니까 위헌이다 이렇게 봤죠. 네, 결론은 1번이 정답. 다음,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밖에 없는 공무원. 원래 경과실밖에 없는 공무원은 지금 보신 것처럼 손해배상 책임 없잖아요. 근데 실수로 지가 갚았다. 그럼 누구한테 내부적으로 구상할 수 있을까요? 네, 국가에 대해서 구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 3번은 영조물 책임과 관련된 판례네요. 이른바 이거를 위험에의 접근 이론 이렇게 부르죠. 위험에의 접근 이론. 즉 소음 지역이라는 위험 지역으로 네가 어느 정도 알면서 대신 집값이 좀 싸네 라고 그 피해를 받아들이면서 접근한 걸로 볼 수 있다면은 가해자가 면책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 4번은 국배법 조문이죠. 어떤 생존 유족들 또는 신체의 피해를 당한 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주의하실 거, 압류 못한다는 맞지만 양도 못한다도 맞아요.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넘기지도 못하고 닦지도 못 붙인다. 주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아라. 자, 행기법 14조 1항 조문이죠.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진정소급을 금지시키는 행기법 조문. 다음 변리사 1차 시험을 60점만 넘으면 됐던 절대평가에서 남들보다 잘 봐야 되는 상대평가로 바꾸더라. 이런 어마어마한 시험 제도의 변경을 이번 시험부터 적용합니다.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평가라는 구제도의 존속을 신뢰한 수험생들의 신뢰이익을 너무 침해해서 헌법상 허용될 수 없고 무효더라. 같은 취지에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전공 과목이 필수로 된 것도 몇 년에 걸친 경과 규정, 이른바 유예 기간 끝에 시행이 됐죠. 다음에 22년도 국가직에 나왔던 재밌었던 판례가 되는 거고, 자, 수강 신청 후에 징계 요건, 즉 학고 기준이 완화되는 학칙 개정이 있었는데 학칙 개정 후에 시험이 실시된 거죠. 한마디로 종강하기 전에 학칙이 바꿨다,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바뀐 거니까 이른바 부진정 소급에 해당하게 되고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보지 않았던 사례가 되죠. 다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출제되기 너무 좋은 행기법 14조 3항 조문이에요. 정말 나오기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맞아요. 법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제재 처분은 진정소급이 금지되는 결과 행위 당시에 법에 따른 것까진 맞지만 이 내용이 너한테 유리하게 변경됐다. 네가 법을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든지 제재 기준이 가벼워지면은 어떻게 한다? 유리한 신법을 소급 적용시켜준다. 따라서 행위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유리하게 변경된 법을 너에게 소급 적용해서 유리하게 처리해주죠. 4번이 정답. 3번 행정입법 옳지 않은 걸 가볼게요. 자, 어떤 행정입법이 사후적으로 법원에 위헌 위법 결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헌 여부가 명백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른바 위헌 위법한 행정입법에 근거한 처분의 해자는 요게 없죠. 처분 당시에 아무도 몰랐다. 명백성이 없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만 해당하지 무효는 아니더라. 다음 행정입법 부작위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행정입법을 해야 될 의무, 즉 자귀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키워드는 여기죠. 행정입법 제정 없이 상위법만 가지고도 집행이 가능하다. 라는 말은 위임을 하긴 했는데 위임 받은 바에 따라 뭔가 만들려고 했더니 만들 게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라 그랬죠. 상위법만 가지고 집행하다? 그럼 그냥 집행하면 되잖아요. 집행 가능하면. 하위법 만들 게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엔 설령 명시적 위임이 있었다 할지라도 만들 게 없으니까 자기 의무는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행정입법 부작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2번이 정답이에요. 다음에 3번. 자, 상위법의 집행을 위한 어떤 형식 절차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입법을 집행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집행명령은 상위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만약 개정됐고 그 개정법을 집행하는 내용을 여전히 담고 있다. 개정법과 모순되지 않고 개정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여전히 담고 있다. 그럼 계속 써먹어야겠죠. 새로운 집행명령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 다음에 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선고되면은 위헌 결정의 효력, 바로 법의 효력이 그 즉시 상실되게 되죠. 물론 예외적으로 소급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럼 근거가 되는 법이 없어졌으니까 그 위임의 근거에서 만든 법규명령도 곧바로 실효된다. 동그라미. 다음 4번 대상적격 문제네요. 자, 1번 교도소장이 야 너는 접견 내용 녹음 녹화 접견 시 교도관이 지켜보겠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나요? 네,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부르죠. 처분성 있고. 다음 처분의 요건 1, 2, 3, 4만 갖추면 되지.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든지 또는 행정규칙에 밖에 근거가 없었다든지 이건 처분성을 인정하는 소송 요건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판단할 문제?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 따라서 어떤 행정작용의 근거가 비록 행규에만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처분인지 키워드는 요거죠.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 미친다. 네, 그럼 그 즉시 처분이 되는 거고.
3번이 정답이네요. 우리가 거부처분 공부할 때 리딩 판례로 공부했던 거죠. 주민등록법에서는 포털 사이트에서 주민번호 털린 거를 변경 사유로 정해놓고 있진 않았지만 이른바 어떤 신청권이 인정된다? 네,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거부행위는 거부처분임. 그럼 4번 거부처분이 처분인지를 인정하기 위해 방금 말씀드린 가장 핵심이 되는 신청권은 케바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즉 구체적으로 네가 누구인지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법을 해석해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건물 짓고 싶으면은 누구나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네 라고 건축법에 적혀 있듯이 일반 추상적으로 판단된다. 4번 동그라미 따라서 3번이 정답이었고요. 다음 부관 상대적으로 쉬운 주제죠. 맨날 나오지만 옳지 않은 걸 찾아볼게요. 또 행기법 조문이에요. 조문. 문장이 좀 어색하지만 긍정문으로 나와서 처분에 재량이 없다. 기속행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원래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없죠. 근데 행기법 조문은 긍정문으로 만들어져 있다. 법에 근거가 있으면 붙일 수 있겠죠. 다음 2번이 정답이네요. 부담이랑 부담의 이행행위인 사법행위는 세트 메뉴, 안 세트 메뉴, 안 세트 메뉴. 즉 부담에 중대 명백 하나자가 있어서 부담이 무효로 된다 할지라도 사법행위도 당연 무효로 되는 건 아니고 단순한 민법상 착오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2번이 정답. 그럼 3번 이것도 맨날 나오는 거죠. 자, 부관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주 등장하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바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되죠.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걸 갖다 붙이는 원칙. 그러니까 갖다 붙이지 못하는 원칙. 그걸 부당결부 금지라고 부르죠. 근데 이렇게 갖다 붙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야, 우리끼리 계약서 한 장 쓰자. 라는 형식으로 기부채납의 징역계약서를 쓴 거, 네, 이런 우회적인 방법이 허용될 리가 없겠죠.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해서 위법하고. 그 다음 처분 후 부관을 부과하는 거 4가지 경우에 해당하잖아요. 앞글자 어떻게? 법유동사 어딨나요? 그래서 사후부담은 법유동에 허용되고 사정 변경 있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네, 다시 한번 법유동사 기억하실게요. 다음 행정 절차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고요. 자,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판례 중에 하나인데 2020년 최신 판례 중에 하나고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원래 청문을 거쳐야 되는 경우는 3가지죠.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든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던지 그 다음 마지막 뭐죠? 다필 취 인허가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의 설립허가 취소 여기에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박탈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봤죠. 여기서 지위 박탈이라고 써 있어서 이거 신분 자격의 박탈 아닌가로 혼동되기 참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분 자격의 박탈은 어떤 자격증 이런 거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박탈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예요. 실시할 의무 없습니다. 그 다음 취가 중요한 이유 작년에 법이 개정됐으니까. 왜? 작년까지는 2번 선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법인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할 때 네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원래 청문을 했어야 되는데 개정된 법은 신청이 없더라도 그냥 무조건 청문을 해야 하는 걸로 법이 개정됐죠. 곧 나올 수밖에 없을 너무 중요한 개정법의 내용. 3번도 또 개정법의 내용이죠. 온라인 단독 공청회가 허용됐잖아요. 이제 이른바 코로나 공청회.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못하겠으면 한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인허가 의제와 관련해서 건축법의 요건은 충족했는데 의제되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충족 못했다. 우리 판례는 건축허가랑 개발행위 허가는 꼭 세트 메뉴로 다녀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건축법 요건 갖췄는데 개발행위 허가 요건 못 갖췄네. 그럼 선지에서 장난친 것처럼 건축허가 때리면서 개발행위 허가 의제 안 됨.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건축 허가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 아직은 출제 안 된 최신 판례인데요. 조만간 나올 것
확실할 정도로 중요한 판례니까 잘 기억을 하실게요. 다음 7번 행정심판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고 관할입니다. 관할. 자, 도지사, 광역지자체장의 처분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관할하는 행심위는 바로 중앙행심위가 되죠. 어딨냐? 권익위에 의하에 있다. 중앙행심위 구성 조문입니다. 다 여러분. 위원장 1명 포함한 70명 이내 위원이고 중앙행심위만 상임위원이 존재하며 4명 이내로 존재한다. 다음 불이익 변경 금지, 즉 행심위는 원처분보다 더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다. 다 맞네요. 따라서 4번이 정답.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마음에 안 든다. 재결이 분명히 위법한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죠? 취소, 소송가이죠. 행심법 51조에서는 이른바 재심판 청구의 금지라는 규정을 둬서 행정심판은 딱 몇 번 받는다? 한 번밖에 받지 못합니다. X예요. 다음 8번 원고 적격 문제 옳지 않은 거. 자, 사용검사 처분. 이게 다른 말로 실무상 보통 준공검사 처분 이렇게 부른다고 했고 어떤 의미가 있었죠? 이게 뭐였죠? 사용검사가? 이 완공된 건물이 건축 허가 받은 내용 그대로 안전하게 잘 지어졌는지 확인함으로써 네가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결론적으로 준공이 나야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 준공은 건축 허가 받은 자, 그 건축자나 그 건물에 입주하게 될 자에 대해서 수익적인 처분이죠. 올해 국가직에서도 나왔었던 판례가 되는데 근데 이 건물에 사용검사가 났는데 하자가 있더라. 물이 샌다. 그럼 민사소송을 걸어야지 이 수익적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은 존재하지가 않는다고 본 거죠. 1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2번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됐고 토지 수용이 있어서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시계획 결정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너는 그러니까 도시계획 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토지가 수용되었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토지가 수용됐다는 말은 갑에 원래 토지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게 된 거죠. 그럼 더 이상 소유자가 되지 않은 갑 너로서는 만약 이 토지 소유이 무효가 되어서 네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한 이상 너는 이제 그 앞에 단계인 도시계획 결정 자체를 다툴 단계는 지났다. 네, 법률상 이익, 소외이익 내지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됩니다. 다음 골프장 회원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비싼 돈을 주고 골프장 회원권을 샀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제가 처음 이 회원권을 분양받을 때 우리한테 공지한 회원 수보다 그 인원을 초과해서 신규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는 회원 모집 계획서가 제출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검토 결과 통보, 수리 처분이죠. 수리 처분을 했다. 이걸 다퉈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없나요? 매우 크죠. 왜? 회원권의 가치는 회원수가 적을수록 프리미엄이 붙는 건데 네가 약속했던 것과 달리 회원수를 초과하는 식으로 회원 모집 계획서를 제출했고 그걸 받아줬잖아요. 따라서 그 수리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다음 4번은 그냥 조문이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처분에 신청을 한 자로서 법률상 이익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더라. 다음 9번 통치행위 옳지 않은 거. 자, 다 재밌는 사실관계 쉬운 판례들이죠. 남북 정상회담 자체는 통치행위여서 뭐라 할 수 없지만 북한에 몰래 돈 보낸 거는 재판할 수 있었고 심지어 빵에 다녀오셨다라고 했었죠. 다음 이른바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명령 YS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사건이었었고 통치행위지만 기본권 건드리니까 이때부터는 재판해주겠다는 명확한 법리가 만들어졌죠. 다음 아직 출제는 안 된 최신 판례입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정치적 결단을 요하긴 하지만 기본권 건드리니까 재판을 해주죠. 3번이 정답이었고 다음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 뭐라고 못한다. 재판 못한다. 정치판에서 해결해라. 네, 통치행위로 봤죠. 다음 10번 무효 확인 소송 옳지 않은 걸 가볼게요.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자, 사정 판결의 개념이 뭐죠? 위법하지만 이 처분에 취소시켜서 효력을 날려버리면 공익에 난리가 나니까 어쩔 수 없다. 위법한 처분이지만 효력을 유지시킬게.
사정 판결인데 무효인 처분은 이미 효력이 없잖아요. 공익을 위해 효력을 유지시킬 처분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사정 판결 못함 1번이 정답. 다음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 이건 항상 어떻게 읽으면 된다? 앞에 말 다 지워버리면 된다 그랬죠? 그냥 취소 소송 건 거더라. 난 취소 소송 걸었으니까. 다만 판사가 봤을 때 무효일 뿐이지. 따라서 내가 취소 소송 건 이상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이라든지 기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고. 자, 다음에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이 때려주면은 취소 판결의 재처분 의무를 규정한 30조 2항은 준용되지만 그래서 재처분 의무는 인정되지만 간접 강제를 정한 34조는 국회가 법을 개떡같이 만들어놔 가지고 이걸 준용한다는 규정이 빠져 있다 그랬죠. 이른바 입법의 불비. 법을 잘못 만들었다의 굉장히 젠틀한 표현. 따라서 간접 강제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다음 무효 확인해 주세요라는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숨겨져 있다? 무효 아니면 취소라도 해주세요 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였죠? 내가 무효 확인 소송 걸었는데 판사가 보니까 취소 사유밖에 없다. 그럼 어떤 판결 때린다?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지켰다는 전제하에 취소 판결을 때린다. 왜? 네가 무효 확인해달라는 말은 무효 아니면 취소라도 해달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처분권주의 위반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절반 지나갔네요. 11번 행정행위의 효력 옳지 않은 거 가보겠습니다. 무효인 처분에는 어떤 효력이 발생하죠?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불가증력도 발생하지 않는 거. 늘 제가 장난치는 멘트죠. 무효인 처분은 어떤 효력이 있냐? 없어요. 그런 거. 다음 처분이나 재결이 불복 기간의 경과로 인해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바로 불가쟁력을 말하는데 불가쟁력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죠. 기판력은 오직 언제만 인정되니까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만 인정되는 거니까 2번이 정답. 그럼 3번. 자, 불가쟁력은 누구만 구속하죠? 처분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만을 구속할 뿐 행정청을 구속하진 않기 때문에 불가변력이 없는 이상 행정청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이라도 직권 취소할 수 있고 반대로 불가변력은 또 행정청만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변력이 있는 예를 들어 행정심판의 재결 같은 행위일지라도 쟁송 제기 기간이 지나지 않아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얼마든지 취소 소송 등을 걸 수 있겠죠. 동그라미. 다음 12번 정보 공개 옳지 않은 걸 가보라고 하고요. 자,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는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익적이죠. 우리 지자체 정보를 까겠다는 건데. 따라서 지방자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자치사무에 관한 내용이 해당하기 때문에 법의 위임 없이도 얼마든지 조례를 만들 수 있고 같은 취지에서 정보공개법에서도 법의 위임 없이 법을 위반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임 없더라도. 다음에 2번이 틀렸네요. 자, 정보 공개를 할, 즉 정보를 까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을 우리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정보공개법 시행령에서는 국공립과 사립을 나누지 않고 모든 학교가 바로 이 공공기관이 되는 걸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재판이 걸렸지만 우리 법원의 태도는 판례의 태도는 야 사립대학교도 어쨌든 공교육을 담당하고 국비의 지원을 받는 이상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에서만 공공기관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공공기관이다. 넌 공교육기관임. 따라서 사립대학교 총장을 피고로 비공개 결정 또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죠. 2번이 정답. 다음 정보공개금 누가 청구할 수 있냐? 한 글자죠. 다. 뭐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뭐 다 된다. 다음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사본도 된다. 이런 쉬운 내용들 빠르게 넘어갈게요. 다음 13번. 실효성 확보 수단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고 자 1번 판례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거예요. 질문을 많이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최신 판례입니다. 아직 기출은 안 된 최신 판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랑 구분하셔야 돼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빈출된 판례죠. 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목적은 장래의 의무 이행 확보에 있지 과거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설령 철거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서야 의무를 이행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의무 이행한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죠. 의무 이행한 이상. 이건 엄청 빈출됐던 내용인데 주의하실 거. 공정거래법상 어떤 담합행위 했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이행강제금은 설령 네가 그 시정조치를 이행했다 할지라도 과거의 기간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은 다르다고 본 최신 판례예요. 교수님의 이제 교과서에도 들어가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꼭 건축법사례랑 구분해서 정리를 하실게요. 1번이 정답입니다. 속어법으로 푸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 다 맞는 거니까. 2번 선지 개고 처분 갖고 열심히 싸우는데 대집행 실행이 완료됐다. 내 건물 뿌개졌다 이 말이죠. 원상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외 이익은 없고요. 다음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의 내용이죠. 아까 보신 행기법과 똑같죠. 유리하게 개정됐네. 나중에 재판시법에 따른 부과 대상이 아니네. 따라서 그런 유리한 재판시법 소급 적용시켜줘서 과태료 부과 못하고. 자, 우리 대법원 판례는 병과 불가능한 거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과징금은 형벌이랑 어딨죠?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병과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음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음 14번 사인의 공법행위 중 신고네요. 자, 일반적인 건축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지만 인허가 의제 효과가 수반되는 건축 신고는 행위요건적 신고, 즉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자. 다음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건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신고 사항으로 규정돼 있고 그 신고를 하면 때 이제 자기 완결적이 아니고 행위요건적 신고로 규정돼 있긴 합니다. 일정한 존치 기간이 정해지거든요. 어쨌든 그 존치 기간 연장 신고도 행위요건적 신고라고 우리 판례가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 사항인 이상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 갖추면은 수리를 해줘야 되고 법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은 어떤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든지 등의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순 없다. 왜? 허가가 아니고 어쨌든 신고 사항이니까 법에서 정한 요건 갖추면 해줘라. 다음에 3번이 정답이고 아직 출제는 안 된 이것도 최신 판례인데 엄청 강조드렸던 내용이죠. 건축법상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까지는 맞고 그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원래 실체적 심사가 불가능하지만 이 건축법 구조가 재밌었죠. 건축법상 건축신고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건축 허가가 의제된다. 근데 건축 허가는 우리가 어떤 행위라고 부르죠? 기속 재량 행위라고 부르죠. 기속 재량 행위의 개념은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 갖추면 허가해줘야 되지만 중공필 어딨나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은 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했을지라도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행위를 기속 재량 행위라고 부르죠. 그럼 이걸 연결시켜 보면은 결국 건축 신고는 어떻게 된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가 되는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도록 할게요. 다음 4번 인허가 의제가 되지 않는 일반적인 건축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인 건 맞는데 주의하셔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리 거부 행위는 뭐다? 거부 처분이다. 왜? 건축 신고 수리 거부되면 실질적으로 그 뒤에 철거 명령 등의 불이익 닥칠 것 뻔하니까 이거 조기에 다툴 수 있게 해주자. 다음 15번 손실보상 옳지 않은 걸 찾아보라고 하고요. 자,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강행 규정으로서 이주대책 의무를 부과했죠. 근데 그것만 갖고 직접 대상자에게 분양권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분양권은 언제 발생한다? 네가 이주대책 대상자 맞죠? 라고 선정 신청하고 사업시행자가 선정 확인 처분해줘야만 발생한다. 다음 2번
자, 이 공익사업을 위한 어쩌고저쩌고 법률을 제가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읽고 있는 거죠. 이 토지보상법은 손실보상에 관한 굉장히 특별한 스페셜한 재결 및 불복 절차를 두었으니까 그런 스페셜한 절차 안 거치고 곧바로 다이렉트로 민사 또는 당사자 소송으로 보상금 청구하는 건 소외이익이 없다. 왜? 특별한 절차가 있으니까. 다음에 3번이 정답이네요. 자, 잔여지 수용 청구. 권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의 개념, 권리만 행사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즉, 잔여지 수용 청구해라 라는 내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순간 이미 수용이 돼버렸고, 따라서 설령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안 할 거야 라고 하더라도 이미 수용이 됐으니까 내가 걸 소송은 왜 수용을 안 하냐가 아니라 수용됐으니까 돈 내놔라는 보상금 소송인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죠. 3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4번은 이른바 원처분주의 5글자를 적으시면 되고요. 자,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불복해서 내가 취소송을 제기할 때 이의 신청을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된다. 근데 만약 이의 신청을 거쳤더라. 이의 신청의 실질은 행심이죠. 기각재결 떴다. 그럼 난 기각재결 날려달라고 해야 되냐? 아니면 원처분인 수용재결 날려달라고 해야 되냐가 문제되는데 우리 판례는 뭘로 본다? 원처분주의로 봐요. 따라서 수용재결을 한 행정청을 픽으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해야 되지 이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더라가 됩니다. 다음 제소기간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고요. 자, 1번과 2번 결과적으로 같은 취지의 판례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한마디 기억하시면 끝입니다. 불가쟁력은 한 번 발생하면 끝임. 무슨 말이냐? 이미 안날로부터 90일 넘겼다. 그럼 불가쟁력 발생했으니까 각하재결 받았겠죠. 그럼 각하재결서 정본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로 제기하면 되느냐? 당연히 그것도 안 된다. 이미 불가쟁력 생겼으니까 끝이다. 따라서 각하 판결 떨어질 거고. 마찬가지로 이미 불가증력 생겼는데 행정청이 실수해가지고 행정심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잘못 알려줬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가증력은 발생했기 때문에 재결서 정본받은 날부터 기산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끝났다. 다음에 그럼 3번과 4번 중에 뭐가 정답일까요? 3번 이른바 불고지 오고지 특례죠. 오고지 사례. 행정심판법에서는 안날 90일, 있은 날 180일보다 길게 잘못 가르쳐주면은 그 잘못 알려준 기간 내에만 내가 행정심판을 걸면 된다. 라는 오고지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오고지 불고지 특례는 어디에만 적용된다? 행심만 적용되지 행소에는 적용되지 않더라. 그걸 좀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거죠. 그 신뢰이익은 행정소송까지는 확대되지 않더라. 왜? 법조문이 없으니까. 따라서 4번이 정답이네요. 자, 아까 보셨던 그 판례가 다시 한번 제가 그 멘트를 활용해 볼게요. 야, 네가 무효 확인 소송을 건 취지에는 무엇이 녹아 들어가 있다? 무효 아니면 취소라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녹아 들어가 있더라. 따라서 처분이 이때 있었고 여기가 90일이었는데 무효 확인 소송 걸었다가 90일 지나서 만약 무효 아니면 취소라도 해주세요라고 민사소송법에 따라 90일 넘겨서 내가 추가적 병합을 했다 할지라도 너는 취소해달라는 말을 이때 처음 한 게 아니고 어때 처음 한 거다? 요때 처음 한 거다. 네가 무효 확인해달라는 말은 무효 아니면 취소해달라고 말한 거니까. 따라서 이 취소 청구의 소는 무효 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에 제기되었다면 적법하게 병합된 걸로 봐주죠. 4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17번 허가사업의 양도 이른바 지위승계신고와 수리파트 문제가 되죠. 자, 건축허가 같은 대물적 허가는 건축물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허가도 같이 따라간다. 왜? 허가가 어디에 붙은 거니까? 사람에 붙은 게 아니고 물건에 붙은 거니까. 그래서 같이 넘어가지 별도로 허가 이전 승인 처분 같은 건 필요 없고요. 중요한 최신 판례가 많이 수록되어 있는 회차였네요. 여러분 공부하시기 좋았을 것 같고, 자, 어떤 부당하게 의료보험금을 타먹은 병원이 폐업했다.
그러면은 내 의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보험금 타먹고 병원 폐업한 다음에 다시 병원을 열었거든요. 그럼 왠지 이 양반 다시 장사 못하게 해야 이 법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새로 개선한 요양기관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한다고 본 것이 판례예요. 너무 중요한 최신 판례입니다. 왜? 업무 정지 처분도 어떤 처분이니까? 대물적 처분이니까. 따라서 폐업하는 순간 대물적 허가는 어떻게 되죠? 실효되죠. 따라서 새로 개설한 병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할 수 없음. 그럼 이상한 문제가 생기죠. 아니 그러면은 장난질 당한 다음에 영업정지 나올 것 같으면 폐업하고 바로 이름만 다 바꿔가지고 병원 차려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가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큰 문제는 없다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이유는 의사는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더라. 의사 따로 형사처벌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제재적 처분에 관한 법을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본 사례예요. 2번이 정답. 다음에 3번도 중요한 최신 판례 중에 하나가 되고 여러분 지위승계신고라고 해가지고 좀 쉬운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어려운 최신 판례가 나왔네요. 자, 불법으로 개조된 차를 승계했습니다. 그럼 어떤 운행 정지 등의 제재 처분은 대물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내가 설령 이게 불법 개조된 걸 몰랐다 할지라도 양수인인 내가 제재를 받게 되지만 여기 나오죠. 그래서 어딨나요? 내가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불법으로 증차, 개조를 읽으시면 돼요. 개조 차량이라는 물건을 내가 넘겨받으면은 그 책임까지도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라고 본 거죠. 다음 4번. 자,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업을 해라. 근데 수리 처분 나기 전에 양수인이 사고 쳤다. 그래도 어쨌든 수리가 안 난 이상 여전히 누가 법상 허가자? 양도인이 허가자니까 제재 처분도 양도인에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수리 나기 전까지는 절대 넘기면 안 됨. 다음 18번 행정 강제와 관련된 옳지 않은 거 가볼게요. 자, 대집행 계고할 때는 네가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 줘야 되지만 꼭 계고서만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다음 하자의 승계는 선행 처분의 하자가 뒤로 넘어가느냐의 문제지. 후행 처분의 하자는 죽어도 앞으로 못 넘어오죠. 따라서 후속 대집행 실행에 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계고가 위법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3번 원래 국가는 대집행이 가능한 이상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할 수는 없지만 이랬던 사례였죠. 국가가 있고 불법 점유자가 있고 X토지가 있고 이 X토지에 대해 대부 계약을 체결한 갑이 있다. 그럼 원래 국가는 철거 명령 때린 다음에 대집행을 들어가면 되는데 얘가 이걸 안 하고 있었죠. 이유는 몰라요. 보령시장 사례인데 그러다 보니까 갑이 기껏 대부료를 내고 있는데 X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고 이때는 어떻게 하냐? 국가를 대신해서 그걸 대위라 그랬죠. 민사소송 거는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틀린 거는 4번이 정답이네요. 자, 불법 게임물 수거 폐기 코로나 환자 강제 입원은 직접 강제가 아니고 뭘까요? 급해 죽겠으니까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즉시 강제죠. 즉시 강제. 4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19번 하자 옳지 않은 거. 자, 철거 명령과 대집행은 원래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승계되지 않아야 되지만 하자가 무효면은 이런 거 없죠. 그냥 다 같이 무효로 가죠. 다음 위헌 결정 전에 이미 여러 가지 강제 징수 절차가 들어가서 압류까지 갔다 할지라도 위헌 결정 이후에 이 압류 이후에 있었던 공매 절차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위헌 결정 이후니까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더라. 자, 다음에 사실관계 판례였네요. 자, 그래도 이런 것도 꽤나 기출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너 친일파다라고 결정한 발표랑 독립유공자 예우법 적용 배제하겠다. 얘네들은 서로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으로 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른바 예측 불가능하고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예외 케이스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승계된다고 본 사례가 됩니다.
종종 기출됐던 판례니까 사실관계 판례 잘 정리해 두실게요. 다음 4번. 원칙적으로 처분 이후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은 그 처분은 설령 소급표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명백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취소 사유라고 보는 것이 판례에 확립된 일관된 태도지만 헌재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내력이 계속 존속 중이고 또 목적 달성을 위해서 후행 처분이 필요한데 아직 소행 처분이 없는 경우처럼 권리 구제가 중요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도 무효로 볼 수 있다. 이것도 지방직에서 그래도 한 두어 차례 기출됐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게요. 자, 1회 마지막 문제 행정벌 옳지 않은 거 1번이 바로 정답이세요. 자, 과태료는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가 뭐였죠? 범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라. 근데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고 질서벌에 불과하잖아요.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에 해당하지 않죠. 다음 양벌 규정과 관련해서 지자체가 어떤 사무 처리할 때는 같이 벌받는 법입니다. 네. 자치 사무 처리할 때는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가지니까 양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고 통고 처분 범칙금이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안 내면 된다. 왜 안 내면은 실효되니까. 결론적으로 실효되면 어떻게 되죠? 경찰서장이 직결심판 청구해서 형사소송으로 가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은 없음. 그게 바로 권리 의무 안 건든다는 뜻이죠. 다음 과태료 때릴 때는 사전 통지 며칠 전까지 며칠 이상 해줘라 10일 이상 해줘라라는 조문까지 읽어보시면서 1회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2회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